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전의 순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젠 흥미진진한 TV 토론도 없고 참고할 만한 여론조사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요동치는 민심을 파악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동층 유권자가 최고 2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닷새 동안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심은 과연 어디로, 누구에게로 흘러갈 것인가. 오늘 100분 토론은 여야 5당 대선 캠프에서 한 분씩 모셨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 홍문종 중앙공동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다음 바른정당 선대위 이해운 종합상황실장 함께하셨고요.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범계 종합상황본부 이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워낙 예민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모두 추첨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토론 방식도 저희가 평소와는 다르게 꾸며봤습니다. 우선 한 분이 약 2분간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이 기조 발제가 끝나고 나면 기조 발제를 하신 분이 나머지 분들과 1대1 토론을 하는 자유 토론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조 발제와 자유 토론은 한 사람당 15분씩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필승 전략. 먼저 홍문종 의원께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추천부터 감이 좋았습니다. 제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구글에서 1등을 한다고 하고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기호위원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든든한 국방, 든든한 안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핵과 이북의 김정은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우리 홍준표 후보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고파 본 사람, 중고등학교 때 점심 도시락이 없어서 물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전교조와 강속노조,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혁파를 통한 교육의 선진화, 노조의 새로운 노조를 만들겠다 하시는 홍준표 후보에게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고 잘 선택해 주시면 틀림없이 기호이번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당선된 홍준표 후보는 든든한 국방과 새로 거듭나는 교육, 노동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국민들도 믿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문종 의원의 필승 전략 들어봤고요. 자, 어떤 분이 먼저 자유토론 하시겠습니까? 자, 이해운 의원. 서민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구호가 보면은 재벌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물배를 채웠다 그러시는데 늘 보면은 서민 출신이라고 해서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꼭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서민 출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이제 친재벌적인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홍준표 후보가 규제를 재벌이 기업이 원하면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주고 필요한 규제도 없앤다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런 거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강성노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한 기업들의 규제 때문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몰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국부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자리 몰아주기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큰 기업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세계 여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규모를 키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 기업이 건강하고 세계 다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재벌을 배불리겠다 또 재벌에게 일가리를 몰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다 없애주면 기업이 제일 원하는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없애달라는 게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없앤다면 이거 완전히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고통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G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단돈 30억 자본금을 가지고 10년 만에 2조짜리 회사를 그냥 불렸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재벌 총수의 아들이 회사를 차리게 하고 중소기업이 원래 일하고 있던 것을 다 일감을 쌍끌이로 몰아가지고 그 재벌 총수의 아들 회사로 그냥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의 아들은 그냥 2조나 되는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667배나 되는 자본금을 불리는 그냥 독식을 하는 상황이 되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일감을 다 뺏겨서 서민들은 길거리로 남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식 기업의 자유라는 거는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고통만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노회찬 의원. 예, 오늘하고 내일이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각 당에서 이제 사전투표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선거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사전투표 홍보하면서 만든 홍보물입니다. 이게 보면은 1번하고 3번 자리에는 북한 깃발이 있고 2번 자리에는 이제 태극기가 홍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그러면 1번은 북조선 후보입니까? 3번도 북조선 후보입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 아마 그 1번 후보나 3번 후보가 좌익 성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마 일반 유권자들이 만든 것 같은데. 일반 유권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그거는 아직 여기서 공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공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아직 정확한 진상 파악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거론하는 거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이거 직접 만들게 했겠습니까? 그 당직자, 지방에 있는 당직자가 만들었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게 만들어졌느냐? 홍준표 후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북 세력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특정한 단체라거나 또 특정한 사람이라거나 특정한 정당을 갖다가 종북화하는 식으로 몰아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특정 세력에 또 표심을 얻으려는 이른바 종북몰이를 갖다가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이제는 좀 끝내야 될 그 정치 행태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홍 의원께서 보시기에 여기 나머지 4당에 종북 정당이 있습니까? 종북 정당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은 출마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우리 재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벌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게 아닌데 마치 홍준표 후보가 재벌들에게 일거리를 자꾸 몰아주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문제는 우리 이혜원 의원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종북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일부 당원들이 잘못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홍 본부장께서는 그 홍준표 의원의 TV 토론에서 한 표현대로 하자면 정교조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이 종북 세력입니까? 척결해야 될 그런 종북 세력입니까? 정교조나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홍준표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또 이런 분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종북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오장환 되겠습니다. 후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뭐 증거가 또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회찬 의원. 네. 자, 다음에 박범계 의원. 네, 우리 네. 홍문종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한번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우리 홍준표 후보는 그냥 기억 남는 게 막말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6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했는데 막말이 조금 잦아들고 좀 정상적인 토론을 하면서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것이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 후보 토론다운 것이고 대선 후보의 자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 막말, 심지어 일각에서는 원또라고는 하는 그러한 지적까지도 있습니다. 제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냉전시대 유물인 무슨 우파 후보 대 무슨 친북 좌파 후보 이렇게 비교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재판 계류 중입니다. 성완종 경남기회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은 유죄가 나오고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만은 대법원의 재판 계류 중이니까 그럼 피고인 후보인가? 일단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로서 방면됐으면 모르겠으나 아직도 50대 50의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만에 하나라도 된다면 과연 나중에 유죄 확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뽑아야 됩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3심에서 뭐 여기 법률가 계십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법률 심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심의입니다. 네, 2심에서 이미 무죄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끝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재판 자체가 아무 근거 없는 재판을 벌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거판에 막말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거판에 막말을 한 후보라고 따지면 모든 당의 후보가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장대방으로 생각하기에 홍준표 후보가 이건 자, 이혜훈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자, 말이죠. 막말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후보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한 것은 그냥 그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홍준표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세월호가 올라오니까 박근혜가 내려가고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입항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무부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 캠페인 중에 도대체 돌아가신 지 8년이나 되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이미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는데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 측면을 생각한다면 저는 3년상을 치른 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석을 지냈고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후보가 사람이었다면 아마 문재인 후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과거를 알아야 그분이 앞으로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아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분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후보를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장에서 아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니 우리 홍준표 후보나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몽땅 다 책임을 지라고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묻고
또 그것을 잘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질문하시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자, 김관영 의원. 네, 홍 본부장님, 홍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마지막 TV 토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분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적폐하니까 두 가지 묻겠다.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적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취업했고 문재인 후보가 특권 행사한 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시 환경노동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했는데 위원장으로 감사를 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다. 아들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우리 홍 후보가 봐주셔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홍준표 후보가 최종적으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특혜 채용을 했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이 홍 후보께서 이 당시에 제대로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를 알고도 본인이 국회의원의 아들이니까 적당히 해라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렇게 무마된 것처럼 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건가요? 그때 사실 제가 환경노동에 있질 않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취업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무마가 됐고 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다 국회의원 해보지 않습니까? 환경노동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아닌 거는 아니지만 예. 적당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된 것처럼 분명히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보면 홍 후보님은 계속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방조하고 봐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 해온 분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심을 갖게 저도 됩니다. 상임위원장 해보고 여기 다 의원님도 네, 상임위원장 지난번 해봤습니다만은 저기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여러 친구들 간에 잘못된 그런 것에 예? 네. 예, 이렇게 봐주면서 네. 예, 방조한 그런 의혹도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서로 잘못된 것, 소위 적폐 공생관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봐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봐줄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상임위원회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단지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5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홍문정 의원 첫 번째 순서에 걸리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의 필승 전략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번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9시에 제 원래 지역이 아닌 곳에서 투표하러 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투표소가 4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는 꽉꽉 찼고 10,000원이고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가려니까 그 계단도 인파가 미어터지는 식으로 많았습니다. 본선거 때의 광경을 미리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10% 넘은 투표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유례에 없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투표소 광경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투표하러 오는 분들의 그 눈빛에서 바로 지난 겨울 내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그 시민들의 눈빛과 대단히 흡사한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촛불 때문에 생겨난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건 2가지입니다. 박근혜 퇴진 그리고 이게 나라냐. 박근혜 대통령은 불행히도 지금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 당선만 되면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만 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나라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왜 당선이 되어야 되는가? 그건 제가 일석삼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비록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진보적인 어떤 개혁을 견인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홍준표 후보,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으면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실질적 적폐청산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심상정 후보는 미래 가치입니다. 한국 정치를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치혁명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한 표를 바로 일석삼조를 위해서 심상정 후보에게 과감히 던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첫 질문 홍문정 의원. 네. 대통령 토론할 때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유토피아 공약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200조 원의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국가복지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70조, 1년에 70조씩 복지기금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 가능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현재 재정 구조에서 불가능하고 잘 아시다시피 2044년서부터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이르러서는 기금이 연금 수령형 기금액이 소멸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어떻게 유토피아 공약이 아니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린 거는 대통령직을 맡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을 수출 수입 다 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는 12위,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 부담률, 즉 우리나라의 GDP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함께 나눠 쓰기 위해서 내는 세금과 그리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이 35%인데 우리는 늘어서 지금 26%입니다. 왜 이렇게 인색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나눠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10위권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나눠주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OECD 평균의 절반까지라도 5년 안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면 이 나라는 무슨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음은 김관영 의원. 네, 노유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돼서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재정 규모가 GDP가 OECD 전체로 봤을 때 한 10위권인데 사회보장 지출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급격하게 그 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70조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1년에 재정이 몇 조 정도 1년에 증가되고 있는지 아세요? 평균. 5년 동안, 과거 5년 동안 평균 1년에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씩 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재정 적자는 현재도 30조씩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박근혜 정부에서 150조의 재정 적자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70조 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거둬서 복지 재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지출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방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남북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방비 지출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비 지출이나 R&D 지출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과거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정의 지출 구조가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 지출을 그렇게 늘리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손흥민 선수 보면 압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소득세 얼마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 30%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있다 보니까 35%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 훌륭한 선수로 좋아하지만은 그런 고소득자들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끔 바꾸겠다는데 그거 왜 반대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자들이 세금 적게 내고 그래서 기금이 적게 모이고 적게 모인 기금으로 적게 나눠져 가지고 다들 배고픈 사람 많게 만드는 이런 인색한 사회를 언제까지 유지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70조를 갖다가 70조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세, 상속세라거나 소득세에 누진세를 붙여가지고 사회복지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특별세를 갖다가 신설한다거나 법인세를 갖다가 인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만들어내야죠. 돈을 더 만들어내가지고 더 큰 복지를 하겠다는 건데 복지 약속을 하면서도 돈 만들어낼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속수무책인 그런 후보들이야말로 저는 무책임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근로소득세 세금 폭탄 사태가 터져가지고 막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세금 폭탄해가지고 정의당도 대단히 앞장서면서 근로소득자들 이 과세 폭탄이다 이렇게 하고 앞장선 걸로 아시는데 그 과세가 결국 바뀌면서 면세자, 소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의 비율이 48%에서 32%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누진세 체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32%에서 48% 늘어난 것은 이것에 대한 개선점도 좀 같이 아니요, 저는 그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봅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소득세 최고 구간부터 높이면서 그 다음 구간으로 점차 이 세금 의무를 갖다 확대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지 그걸 예를 들면 한 달에 100억 버는 사람이나 10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혜훈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이 5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만이 사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드는 이게 뭐 누가 좋아서 하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뭐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끊임없이 실험을 해대고 있고 쏘아대고 있고 또 우리 나라를 향한 이 북핵의 위협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경량화, 소형화 이미 성공한 걸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핵이 우리 코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사실 사드만으로 되진 않지만 사드도 하고 아이언돔도 하고 그다음에 왜 킬체인도 하고 KMD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드가 안 된다고 이렇게 결사반대를 하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에도 계셨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4차 핵실험이 끝나고 5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 사드를 제조하는 로키드 마틴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군 당국에게 사드를 구매할 것을 갖다 요청했는데 우리 군 당국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뭐라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가 하면은 일단 사드가 우리 국방비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 SLAM 같은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해서 그걸 만들면 되는 것이지 사드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왜 갑자기 바뀐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과연 이것이 북한의 핵을 갖다가 맞는 전지전능한 어떤 무기 체계도 아니거니와 주로인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주로인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에서 증원이 되고 무기가 더 들어올 때 주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부산항과 그리고 사천 비행장, 김해 비행장 등으로 들어옵니다. 이 미군 물자가 반입하는 그 루트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성주에 두는 것이지 그렇게 성주에 둔 사드는 수도권에 있는 2,5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은 보호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8조씩 경제 손실을 봐가면서 중국을 저렇게 자극해가면서 둬야 되는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지적을 했듯이 사드가 전지전능한 거 아니에요. 사드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만병통치는 아닌데 사드가 필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사드라는 거는 한 포대에 10억 불 정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국형 방어체계 그건 뭐 17소씩이나 드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개발에 시작해서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 전에 안전장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기다리면서 우리가 아무 안전장치 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기는 어렵다는 제가 거죠. 10초만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유승민 후보는 사드를 갖다가 차라리 구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들여오자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군에 이 사드 안 파는 이유를 아세요? 이 사드는 중국용입니다. 북한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 사드를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미국이 운용할 때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할까봐 걱정해가지고 미국도 안 파는 그런 무기 체제인 것이죠. 자, 됐습니다. 한번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자, 네. 이혜훈 의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먼저 예. 하시죠. 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문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심상정 후보님은 아무래도 이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청구서 네. 말 그대로 사드 한 포대에 10억 불, 1조 1,300억 원의 부담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중대한 재정적 부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심상정 후보님이나 노회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심상정 후보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매우 강하게 말씀 안 하시죠? 저희들 뭐 좀 드셔보시면 저희들이 당론으로서 발표한 것에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6차 토론 중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한 재정적 제가 다 부담이기 대신해서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한 거 맞죠? 당연하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임기 3년 단축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3년 단축.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이 87년 현행헌법 그때 엄청난 정말 민주투사였지 않습니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 심상정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를 이제 87년 현행헌법 체제로 핑계를 댄 거예요. 지금 임기 3년 단축을 하자는 입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또는 이 질문은 뭐 적당하지 않다고 치면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잘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3년 단축이 맞습니까? 일단은 그 현행 대통령, 이번에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개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행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향후 권력 구조가 예를 들면은 뭐 내각제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은 모르되 대통령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된다면은 임기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기를 5년을 다 채워야 그다음부터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가고 2년 간격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가장 안정적인 선거 체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 단축이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데요. 당론도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맞습니다. 임기를 갖다 단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에게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5년 동안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이 임기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정의당의 꿈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꿈이 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정의당은 중앙 집권적인 공약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양수도, 대전의 과학수도, 광주의 문화수도와 같은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친숙한 공약이나 정책들은 자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번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론 끝나고 한 보따리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여기서 한 보따리 말씀하시는 무슨 수도 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은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심상정 후보가 그렇습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님. 당론이 그렇습니다. 당론이 그렇습니다. 당론이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그래서 저는 개헌도 뭐 권력 구조 문제보다는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가는 것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자, 시간이 다 지나가서 아쉽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순서로 사드 문제에 관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다른 발언 기회를 토론할 드리도록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정당의 필승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혜훈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승민 후보 참 어렵습니다. 보수 대통령의 실패로 지금 보수가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건강한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된다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저희는 보수 개혁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기도에도 없는 길을 나섰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몇몇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또 승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보수, 이런 보수로는 국민의 사랑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보수를 완전히 개혁해서 깨끗한 보수, 당당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제 자랑스러움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표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권력의 칼날이 시퍼럴 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바른 소리 했다고 저희들이 쫓겨나고 내쳐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누가 이제 권력에게 부당하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누가 정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안팎에서 끊임없이 흔들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는 이 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믿음 하나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이고 저희들이 믿는 것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마음뿐입니다. 유승민 후보에게 남아있는 이 12척의 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타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박범계 의원. 네, 우리 이혜원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을 보면서 가슴 아픈 사람은 저입니다. 유승민 후보께서 예전에 19대 때 원내대표를 하실 때 그때 참 헌재 소장 중에 박한철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 청문회 때에 그분이 과거 로펌에서 받았던 월급 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새누리당과 세게 이렇게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로서 오셔가지고 거중조정을 잘 하는 걸 보면서 매우 저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역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 공약은 다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고 쫓겨났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12분이 탈당을 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오늘 홍준표 후보가 다 포용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리더십이 없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33명이 다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가는 것을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솔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령관이라면 그 밑에 있는 장수와 이제 어떻게 보면 휘하에 있는 분들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내년에 있는 자기 선거에서 자기 정치 생명을 신경을 쓰는데 그분들이 지지율이 좀 안 올라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내년 선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가야겠다. 그렇게 흔들리는 바람에 나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양해해달라.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 국방위원장 하실 때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비 증가율은 8.8%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소위 4대강 강바닥에 예산 때려 붓느라고 5% 증가로 확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4% 증가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유승민 당시 국방위원장이 참여정부도 이렇게 국방비 증가율을 대폭 늘렸는데 어떻게 보수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국방비 증가율이 확 떨어졌느냐,
이건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여정부 과연 국방적으로 무능한 정부입니까? 참여정부가 국방적으로 무능하다 그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강군 건설입니다. 국방개혁,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검토하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 누구여도 감히 대한민국을 넓을 수 없는 최강군, 세계 최강군을 건설하는 강군 건설이 공약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군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국방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국방비는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아껴 쓰고 또 허투루 쓰는 부분들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홍문종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혜원 의원님 좋아하고요. 저희 같은 당에 있을 때 정말 저희가 많은 그 국정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금 일종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권력의 칼날 말씀하셨고 쫓겨나고 내쳤다. 우리 당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했을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쫓겨나고 내쳐지다니요. 그분들이 나갔죠. 당을 버리고 마치 난파선을 떠나는 것처럼 당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에 저주하고 새누리당의 미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러고 당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당대표했죠.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했죠. 새누리당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다 되고 대통령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대통령을 떠나고 또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당에게 저주하고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보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있었던 많은 모든 서로 섭섭하고 억울했던 일들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롭고 우리는 맞고 우리 한국당 잘못했고 한국당 버려져야 될 사람들이고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수로서 희망을 못 갖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로서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시면. 질문은 길게 하셨는데 답변을 짧게 하라는 건 좀 억울하네요. 말씀하시죠. 예, 질문하신 만큼 답변하겠습니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스스로 나갔다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 바른 소리 하다가 쫓겨나고 내쳐졌다고 하는 것은 바른 소리 한 대가로 공천 못 받고 당에서 쫓겨나고 한 그런 시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 당대표하고 여러 가지 주요한 직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권력을 사유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이 준 권력으로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불법한 일을 하시기 이전 얘기예요. 그 이전에 당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당대표도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했죠. 그런데 그럴 때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공천도 못 받고 탈락됐고 공천 안 주려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내몰렸을 때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자고 하는데 그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이 무망해서 나온 거지요. 자, 죄송합니다. 저 이혜훈 의원.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왕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제가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좋습니다. 답을 한 겁니다. 예,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김관영 의원. 네, 홍문종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을 떠났다. 소위 이제 배신했다라는 이런 모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잘 모시고 당정 관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권력을 사유하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15개 이상의 죄목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국민 앞에서 선서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취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먼저 배신하고 국민을 떠났는데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지 우리 유승민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신 분들이 대부분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탄핵을 과거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아까 내년 지방선거니 그 유불리를 생각해가지고 다시 떠나겠다고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당의 전체적으로 당의 창립의 기본적인 설립정신, 그리고 건전한 중도를 우리가 개척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승민 후보께서는 리더십에 다소간에 뭐가 문제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스스로 좀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도 세력들이 좀 더 확장을 하고 양쪽 극단에 있는 세력들을 서로 좀 포괄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얼마나 중도, 합리적인 보수 이런 정당 또는 이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아마 국민의당도 비슷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 오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탄핵 정국을 맞다 보니까 극단적인 양극단이 거의 모든 표를 다 빨아들이고 중간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왜 창당 정신을 버렸냐. 이제 그것도 이런 어려움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창당을 할 때는 정말 국민의 뜻을 받들고 옳은 길을 가야겠다 하고 굉장히 강한 마음을 먹고 나오신 이 12분도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으신 거죠. 사실 그분들 어떻게 보면 좀 더 끝까지 굳게 마음을 먹고 가셨어야 옳은데 중간에 도중하차하시고 마음이 약해서 포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지탄하기보다는 정말 이 길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노회찬 의원. 네,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 제가 네. 참 좋아하고 또 우리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그 한국 정치가 앞으로 잘 되어 나가려면은 그런 이 건강한 보수 정당도 발전해야 되고 또 합리적인 진보 세력도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만은 정권을 또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선거이지만 동시에 저는 보수 세력도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이번 선거 이루어지길 저는 희망을 하는데, 근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은 조금 전에도 뭐 거론이 됐고 일부 분들의 또 뭐 그 선택이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이 바른정당이 후보는 심지가 굳은데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또 의문들도 있고 또 설사 어떻게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에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그런 세력에게 이번에 표를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도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바른정당이 어떤 경우에도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도 힘들더라도 그런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안착시키기 위한 외롭고 힘든 행군을 갖다 계속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는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단 하루를 살아도 저희는 정말 이 길을 가겠다. 결사체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18명, 19명은 됩니다. 하루만 살면 안 되는데. 네, 하루만 살면 안 되지만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이 길을 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12분 되는 분들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주저앉고 싶어서 잠시 주저앉은 거지 그분들에게 또 국민들이 힘을 주시고 북돋우고 우리가 지금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또 국민들의 격려를 먹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홍문정 의원, 말씀. 이제 이른바 진보 세력에서 보수가 이렇게 분열돼가지고 계속 싸움을 해서 우리 보수가 질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10몇 가지로 기소가 되셨다고 얘기하는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아직도 촛불과 태극기의 정치적인 싸움이다. 대통령이 과연 해야 할 만큼의 큰 잘못을 했던가, 잘못했다는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사태를 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해운 의원의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보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필승 전략. 이번엔 김관영 의원께서 기조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정말 요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도 또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나라일 뿐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과 괴멸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세력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분열과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상생과 화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는 남들처럼 화려한 언변이 있지도 않습니다. 말싸움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의 후광을 얻고 정치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또 권력으로 자녀를 취업시킬 만큼 뻔뻔하지도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또다시 국민들께 손 내밀 정도로 뻔뻔함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 또 재벌개혁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자강안보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국가가 같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마음 편히 취직해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 돈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대통령, 의사로 또 벤처기업가로, 교수로, 정치인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능력 있는 대통령,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제 녹색 정치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철수에게 주시는 한 표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꼭 바꿔나가겠습니다. 네. 자, 박범계 의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관영 의원과 또 이렇게 나중에 같이 합시다. 예. 안철수 후보님,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려는데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그냥 취사 선택해서 다 답변하셔도 되고 그중에 뭐 일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째, 토론회 중에 본인 스스로 문재인 후보께 왜 내가 갑철수 혹은 MB 아바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것은 토론자로서 또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서 좋지 않은 질문이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쇄도하니까 저 좀 이제 그만 괴롭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국의 5천만 우리 국민들을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드 입장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반대를 목소리 높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인 지렛대,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의 차원에서 사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작년 말에 갑자기 신중 모드로 가시더니만 올 4월 초, 4월 첫째 주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거의 지지율이 비슷해지는 정말 저희로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찬성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연 정치적 철학이, 안보에 관한 철학이 가슴 깊게 박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저는 뭐 법원 출신입니다. 이것은 행정 책임성의 원리에 반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이기 때문에 그 총리가 잘 내정을 이끌지 못한다면 책임은 국회로 돌릴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 때 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가니까 국회 추천 총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식물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부터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은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현실에서 총리가 국회의 청문위 절차 또 임명 절차로 인해서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총리를 추천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회에서 곧바로 가장 신속하게 청문회가 열려지고 임명 절차를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사실 안 됐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꼭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임명했더라면 그 뒤로 고생했던 황교안 총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시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고, 다만 어떤 대통령도 대개는 총리가 책임 총리제로서 제대로 헌법에 규정된 그런 권한을 갖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드 입장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4월에 갑자기 변경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월 달에 다른 인터뷰에서 그렇게 변경된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사드 배치의 가장 최적지는 국회다.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실제로 한미 합의에 의해서 사드 무기가 직접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사실 저희도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것을 다시 내보내게 하기에는 한미 동맹이 너무 중요하고, 또 들어온 이상 중국에서는 또 경제 보복이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상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럼 한 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1조 1,300억 원의 한국 사드 비용 부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던져본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것을 반드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끝까지 조건적으로 어떤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요. 그렇습니까? 자, 김관영 네. 의원. 자, 일단 답변은 이혜훈 의원의 질문을 듣고 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안철수 후보께서 단설 유치원은 늘리지 않겠다 하는 그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학부모들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뭐 어린이집 모자라서 엄청나게 대기 시간 길잖아요. 특히 부모들이 원하는 건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은 한 440대 1 정도 경쟁이 치열하죠. 우리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중에서 비중이. OECD 국가들은 한 70% 되는데 이거 늘려도 길을 쓰고 늘려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제 국공립 안에는 단설이 있고 병설이 있잖아요. 병설은 잘 아시지만 초등학교 안에다 넣는 거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담당하니까 유아 맞춤형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원하는 건 단설이에요. 근데 이 단설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의 부모들 지금 폭풍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거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저희 이미 사실 바꿨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날 토론회에서도 이걸 집중 질문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계속 답을 안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책본부장이기 때문에 그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는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분명히 국공립 이용 비율이 현재 20% 정도인데 이것을 40%로 늘리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단설에 관해서는 저희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설을 하나 짓는 데는 현재 지금 서울에서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지를 수용하고 드는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 걸려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설도 물론 늘려가야지요. 그러나 단설을 늘려가가지고 국공립 이용 비율을 늘리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병설을 하루빨리 늘려서 병설 유치원의 학급수를 6,000개를 우리가 5년 동안 신설하겠다. 그래서 국공립 이용 비율을 20%에서 40%로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단설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 유치원이 갖고 있지 못한 단설 유치원에서의 장점, 소위 병설 유치원의 교장이 학교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설 유치원은
방학이 없이 매일 이 학생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병설 유치원을 만들면서도 단설 유치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설을 늘리지는 않는 거네요. 자, 시간 관계상 똑같은 이번엔 얘기는 단설을 늘리지는 않는 거네. 예, 양해를 좀 구해 주시고요. 그 속도보다는 병설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뭐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 뭐였냐면은 국가 간에 이미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즉 박근혜 정부와 이 미국 정부 간에 이미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집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어떤 합의는 지켜주는 게 올바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논리라면은 그러면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거는 왜 유지를 합니까? 그거 왜 바꾸려고 합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전임 정부에 의해서 아베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맺은 협약인데 그거는 또 왜 인정하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사드 문제는 한미 동맹의 가장 근간을 사실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한 그때그때 맞는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이 국민의 근본적인 이 생명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오랫동안의 자존심 문제라든가 특히 이 한일 위안부 협정을 맺을 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한일 위안부 협정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재검토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니 생명보다 더 소중한 문제를 건드린 문제인데 그게 왜 생명보다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 또 역사를 어떻게 다시 재조명하고 새롭게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한일 간에 그동안 이것 때문에 콱 막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절차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제 사드 문제는 한미 간에 사실 저희가 미국의 정확한 한미동맹이 전제되지 않은 대북 군사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시간 관계상 노회찬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번에 홍문종 의원. 김원영 의원님 그러면 지금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다 사드를 찬성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후보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당에서 당론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네. 소위 과거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원님들께서 자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뒷받침하지 않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지만 그런 일부의 비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3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35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드 비용에 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국민들을 어떤 면에서는 호도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대한민국이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사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미국에 있는 그 외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중국을 향한 것이지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팩트 파인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당대표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지금 한 3년 정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 경험이 없다. 그래서 국정 경험을 박지원 의원에게 아니면 많이 지시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박지원 의원이 그 정치적인 멘토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상황이다. 박지원 당이다. 뭐 박지원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당신은 앞으로 장관한다. 그리고 나는 대북 특사하겠다. 고려 연방제를 생각하게 하는 난 대북 특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국정 경험이 없는 박지원 후보가 우리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은 좀 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박지원 대표의 상황론, 소위 이제 그것을 민주당이나 또 우리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대표 두 분에 대한 다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안철수 대표가 당에 대한 장악을 세게 했을 때는 이건 안철수 사당이다. 또 이렇게 비판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박지원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또 상황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어떤 공직도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개혁 공동정부의 상대방으로 유승민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님 또 서울시장 하는 박원순 시장님 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님 이런 분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또 남경필 원희룡 지사까지도 포괄해서 같이 국정을 논의하면서 협치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상대당에게 동의를 구했나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이런데. 네, 그것은 또 그다음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 합해도 국회 진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해결될 하시죠. 것이라고 시간 관계상 죄송하고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필승 전략, 박범계 의원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서 토론에 나선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 연 1,600만 명이 지난 6개월 동안 엄동설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게이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벚꽃 대선도 아니고 장미 대선도 아닙니다. 촛불 대선입니다. 민주주의를 반드시 살려내라.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라. 남북 간에 커져가는 안보 위기를 극복해라. 청년 실업과 같은 일자리를 제대로 극복을 해서 만들어내라라는 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짜 정권교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만이 진짜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일부의 극단적인 세력은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파면 결정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짜 정권교체를 세워서 이게 나라냐라는 그러한 비판을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북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과 같은 안보 위기가 너무나 큽니다. 트럼프 청구서 무려 한 개 포대에 1조 1,300억 원의 비용 청구를 곧 우리는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대통령은 5월 10일 날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리 조국의 안보와 운명을 걸고 미래를 걸고 담판을 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경륜과 경험, 자질과 능력, 준비된 든든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밀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자, 노회찬 의원. 네.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고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정치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과제들이 나열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다들
이 자기 정부 같은 경우에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헌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간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탈피되려면 국회가 그만큼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텐데 그러면 국회가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민의를 갖다 반영해서 뽑혔느냐가 따져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선거제도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해서 비례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 때도 대통령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자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순순히 응하지 않아가지고 이 정책이 무산된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만일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번 토론 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고 국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서 확인된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6월 달에 선거제도를 갖다가 국민투표에 붙일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때 개헌을 함께 묻겠다고 했으니까 개헌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 부분을 그때 함께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요. 예.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질문이 곧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난 19대 때 이번 20대 총선을 치르기 한 두어 달, 석 달 전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치개혁특위의 심상정 의원님께서 저와 함께 정치개혁특위 위원이셨습니다. 그때 정의당의 갈망, 정말로 원하는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든지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원하는 걸 제가 절절히 들었습니다. 저 역시 취지에 공감했고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개헌을 지금 약속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 그러니까 비례성의 원칙이 사실은 국민 평등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선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같은 대원칙을 개헌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생각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선거구 제도 혹은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말고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아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중요한 대목은 중요한 큰 원칙들은 개헌을 통해서 담고 지금 말씀하신 비례성의 원칙을 대폭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후보가 다 이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네. 국회의원이 지금 12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국민투표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보는 그럼 거죠. 별도로 노회찬 의원님 그러면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그다음 김관영 의원 1대1 토론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봅시다. 주고받읍시다. 예. 이 국민이 뽑는 가장 중요한 선거직이 대통령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되시면 정직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조직을 잘 장악해서 국가 전체의 업무 효과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물론입니다. 덕목이고요. 무슨 질문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19대 때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저하고 문재인 후보님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같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 19대 때 4년 동안 법안 발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 있는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네. 4년 동안 문재인 후보가 3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중간에 1년 있다가 19대 때 3년간 일했는데 13건을 했고 6건 했고 네. 등등 심상정 후보는 42건을 발의했고 그중에 5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과연 19대 때 평균적으로 이 15,000여 건이 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의원 1명당 한 50건 정도씩을 발의했는데 4년 동안 3건밖에 발의하지 않았다라는 이 문재인 후보의 입법 실적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밥값 하라고 이 월급 주고 9명의 보좌관까지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박 의원님 입법 활동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단히 게으르다. 또 성실하지 못하다. 또 조직원, 보좌관들과 같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실적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계에서도 나오듯이 심상정 의원님이 법안 발의 개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관영 의원님도 비교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선 의원이신데 법안 발의 숫자가 많은 의원님 속에 네, 저는 참고 113건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법안 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적어도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 특검 법안이라든지 뭐 상설특검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전체적인 게으름과 성실함, 아니 그걸 떠나서 게으름과 성실함보다는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법안 발의 개수는 확실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입법부인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표만큼 박근혜 정부, 특히 그 전에 2012년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했던 국회의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의 아픔과 함께 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나가서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단식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국회의원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로서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당대표는 본인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걸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휘하의 국회의원, 휘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법안 발의를 하는지에 대한 지휘 통솔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감안하면 저는 게으르다는 말씀은 너무 과한 평가라고. 자,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혜훈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FTA 협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잘된 협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한미 FTA는 참여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단답으로. 많은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협정으로, 양자간 협정으로 그렇게 잘된 해서 거라고 보시는 통과시킨 겁니다. 잘된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입장에서는 한미 FTA 뭘 질문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의 개폐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2011년 10월에는 경제 관료들은 친미를 넘어 숙미, 종미라고 할 수 있다. 비준에 절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월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미 FTA는 조금 성급했다는 점을 반성한다.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임기 중 타결되지 않더라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낸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한다. 180도 말이 자꾸 달라져요. 이분의 말은 사드 관련해서도 달라지고 한미 FTA 관련해서도 달라지고 유엔의 인권 결의안 관련해서도 달라지고 수시로 달라져서 지도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의 말이 이렇게 180도로 자꾸 달라지면 지금 약속하시는 공약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 하나도 안 지킬지. 지도자의 말은 이렇게 180도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도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이니까요. 적어도 한미 FTA에 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도는 아니고 몇 도 정도는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말 그대로 경제협정입니다. 무역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제협정은 우리 경제 전문가이신 김관영 의원 잘 아실 겁니다. 가장 국제적인 조건과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그냥 안보협정과는 다른 겁니다. 안보협정이야. 동맹조약이야. 그게 수십 년 가는 거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조약이야말로 잘 됐으면 잘 됐다, 못 됐으면 못 됐다 그런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엔 홍문정 의원. 예, 저 민주당의 그 사드 배치에 관해서 당론이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갖자. 즉 사드 배치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토론 속에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그 민주당은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됩니까? 다음 대통령, 19대 대통령이
탄생해서 트럼프 정부 또 시진핑 정부와의 전체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아닙니다. 만약에 사드가 당론으로 거부가 된다면 그러면 사드 처리하실 겁니까? 그렇게 만약에라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질문은 적절치 않은 질문이고요. 국회에다가 회부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자, 홍문종 의원님. 국회에서 아니 제가 질문한 시간이지 저한테 질문한 시간이 아닙니다. 전 질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드를 국회에서 반대하면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하면 그러면 사드를 처리하실 겁니까? 사드를 민주당 당론으로 반대하면 처리할 거냐. 네, 사드를 민주당 당론으로 처리할 건지 반대할 건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그래서 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변적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개 포대로 끝나느냐, 그래서 이 두 개, 3개 포대로 끝나느냐, 그래서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FTA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이 바뀌시고 제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 정말 중요한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거든요.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 입장이 어떤 건지. 우리 문재인 후보 가장 중요한 안보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다 하신다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촛불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촛불을 굉장히 뭐 우리도 촛불 존중합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하실? 질문이 다 되시죠? 예. 태극기 집회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희 야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 의원님, 안타깝게도 제가 탄핵 소추위 대리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약에 그때 아스팔트를 피로 적신다라는 그런 선동적인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태극기 집회가 아니었더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대리인들이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인격조차도 무시하는 그러한 선동적인 변론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지금 반성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질문은 지난 겨울에 있었던 그 태극기 집회의 행태는 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보장돼야 합니다. 박범계 의원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못다 하신 말씀은 이제 5분께서 지역에 가셔서 유세하시면서 우리 국민들께 유권자들께 설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문정 의원께서 30초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왜 우리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더 확실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 대통령,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 배고픔을 아는 서민 대통령, 그리고 전교조와 강성노조를 척결함으로써 새로운 교육개혁과 노조개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통령 후보 홍준표에게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셔서 우리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위원 홍준표 대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노회찬 의원. 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그 하나는 정권 교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심상정의 발견, 정의당의 새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절절하게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바꿔낼 수 없습니다. 진보 세력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큰 전략,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일석삼조입니다. 자, 다음 이혜원 의원. 여러분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최순실이 필요 없는 유일한 사람인지 잘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누구 찍으면 사표가 된다 이런 말 들으셨겠지만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보수 대통령의 실패가 강력한 제초제가 돼서 보수가 괴멸된 상태인 지금 보수의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만 보수의 미래가 있습니다. 보수의 토양이 회복되는 거 한두 달 만에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난의 길이지만 지금 씨앗을 심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깨끗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 그리고 능력 있는 보수,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의
씨앗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낮부터 안철수 후보는 120시간 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세차로 오는 대신에 국민 속으로 직접 걸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반드시 안철수가 됩니다. 안보를 생각해도 안철수, 경제를 생각해도 안철수, 정치를 생각해도 안철수, 바로 안철수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 안철수에게 꼭 힘을 몰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박범계 의원. 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로 말씀하면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참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어진 사람, 좋은 사람 이런 표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반한다라면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지난 촛불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대통령, 바른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5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100분 토론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